국민 TV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언론을 말한다. 진행을 맡은 동아투이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역대 동아투이 위원장을 지내신 분들이 좌담을 하는 프로를 들었습니다. 여기 국민TV 직원이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다고 소개를 해줘서 봤는데 정말 대단히 감격적이었습니다. 특히 12시에 라디오 뉴스를 진행한 그 맹경순 아나운서 또 나이 드신 리포터 세 분에 대한 격려의 댓글도 많고 좌담에 대해서도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보고 동아투이가 오늘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39주년을 맞아서 대단히 뜻깊은 보람을 얻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TN 해직 기자 조승호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토요판의 허재연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해직 기간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예, 결혼하고 네. 가장으로서 역할을 거의 못했는데 네. 해직되고 나서 5년 동안은 정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언론 현장으로 돌아가셔야죠.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제가 복직을 하면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빨리 돌아가야죠. 제가 알기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예, 맞습니다. 네. 대법원 판사님들이 좀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재현 기자는 주로 어떤 부분을 취재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얼마 전까지 이제 사회부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토요판 팀으로 옮겼는데, 주로, 이제 좀 사회적 약자들의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주로 듣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고발하면서,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야기들, 인권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억울한 목소리들 좀 알리는 것들, 주로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네,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고발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 자신이 1988년 5월에 한겨레 창간에 참여했고. 네, 알고 있습니다. 논설위원으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예. 98년까지 했는데, 이렇게 후배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되게 엄숙하면서도 되게 반가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네. 오늘이 이제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39주년이라는 건 조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다들 아시겠는데, 그때만 해도 유엔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10월 24일이. 그때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도 못했는데 박정희 정권 때 무슨 이유인지 그날을 공휴일로 정했거든요. 그래 바로 기자들이 이제 출입처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을 선언날로 잡았던 겁니다. 조승호 기자는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예,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신문방송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에서는 이 동아투이 이 사건을 네.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때 3.1운동 하듯이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죠. 정말 네. 대단하신 분들이다. 독립투사 같은 느낌을 가졌었는데 제가 해직되기 전에는 동아투이 선배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해직되고 나서 여러 번 뵀는데 독립군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인상이어서 좀 지금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나이로 82세가 되셨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좌담에 나왔던 윤활식 선배님, 정정하시고 지금도 현역 언론인이나 마찬가지죠. 예. 허 기자는 언제부터 동아투이를 알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조승우 선배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또 저희 젊은 세대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언론사 입사하기 직전에서야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학번으로 따지자면 저는 이제 99학번인데 동아일보에서 이런 투쟁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냈던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 뭐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고 고문도 많고 이렇다는 것을 어렴풋이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언론인이 돼야 되겠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그제서야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한겨레라는 것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지금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저는 알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대부분 저희 세대와 또 저희 밑에 세대는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얼마 전에 대학에서 언론학을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소위 요새 그 언론고시라는 게 있죠. 사법고시 못지않게 어려운. 거기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아예 우리나라 한국 언론사를 공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일 큰 신문사인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조선동화 중앙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동아투이 같은 역사 같은 걸 아는 사람을 뽑을 리도 없고 또 언론사를 공부하는 시간에 뭐 영어 단어 한자나 상식을 더 알지. 그래서 저희는 대단히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국민 TV 라디오가 이렇게 4시간이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이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이나 또는 그 언론인이 되기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반드시 오늘의 언론이 가는 길이 옳은 것은 아니다. 물론 뭐 한겨레나 경향이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이 진보적인 매체가 있지만 과연 진정한 언론인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프로그램에서 얻는 바가 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먼저 조승호 기자는 지금 해직이시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조금 떨어져 계시겠죠. 예. 그런데 YTN의 동료들하고는 자주 접촉을 하죠?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뭐 방송 대파업도 있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계가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뜨거운 운동을 벌였죠. 예. 이제 일단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YTN의 동료들은 지금 YTN이 어떻다고 평가를 합니까? 일하기가. 제가 후배들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배들 만나봤을 때 제가 가장 느낀 게 후배들이 상당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가령 지금 YTN 방송이 기자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자괴감.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기자들이 뭔가를 취재해서 뭐 보도를 하고 싶은데 위에서 못하게 막고 있고 그 싸우는 데 대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매일매일 싸우다 보면 이제 많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도가 망가지면 가장 먼저 아는 분들이 시청자들이십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그런 반응, 뭐 수치로 따지면 시청률이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주변에서 YTN 보도에 대한 뭐 비난 아니면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후배들이 굉장히 좀 힘이 빠져 있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나요? 회사 안에서? 지금 참 저희는 제 YTN 후배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러운 게 그 안에서도 열심히 싸우고는 있습니다. 싸우고는 있지만 워낙 그 정말 시멘트도 아닌 콘크리트 쇠로 된 벽하고 싸우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YTN이 국정원 댓글 한 거를 보도를 했는데 특종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국에서 방송 불가. 몇 달 전의 일이죠. 예. 방송 불가를 하고 심지어 그 정작 우리는 못 보내고 다른 언론들은 다 받아서 보도를 했고요. 심지어는 검찰에서 우리 수사하는데 필요하니까 좀 자료 달라. 그렇게까지 한 건데 정작 YTN은 방송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방송이 안 될 때 그날 아침에 원래 아침에 방송되기로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그 해당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내보내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 기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우리 방송을 갖고 당신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YTN 오늘 아침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그거 또 그 방송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걸로 자기가 알고 있다. 뭐 보도 내용이 어렵고 애매하다. 뭐 그런 이유로 안 된 걸로 들었다. 그렇게 보도가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 기자는 황당하죠. 근데 회사로 왔을 때 보도국장이 결국 방송을 안 내보내면서 이유가 국정원 직원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결국 안 내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드러난 게 그러면 그 국정원 직원은 YTN 보도국 회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도청을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알려줬을까? 뭐 지금 세상에 도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도국 편집회의 참석자 중에 누군가가 국정원 직원한테 우리 오늘 보도국 편집회의 내용 이랬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거를 누출했느냐, 얘기했느냐 조사도 안 하고 오히려 보도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두둔하고 결국 방송이 못 나갔습니다. 리포트 내용이 어렵고 애매하다는 이유로. 근데 그 보도가 YTN에서는 그렇게 보도도 안 나간 게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에서는 다 특종상을 받았거든요. 정말 이런 게 쌓이고 하면서 YTN 안에서 뭐 보도를 해도 발굴을 해도 보도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그건 또 선배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편집국, 보도국 회의가 누구라도 자익이 개진을 할 수 있고 언쟁은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보도국 안에서 그런 선후배 간의 기사 논쟁은 정말 그 조직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사태로 지금은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그런 거를 하면 너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YTN에서도 얼마 전에 후배 기자가 기사를 갖고 팀장하고 싸웠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쌓여서 지금 굉장히 후배들이 힘이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YTN 보도가 지금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오늘의 언론을 말한다인데요. 지금 조승호 기자 얘기를 들으니까 1974년에 저희가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 실천 투쟁을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죠. 중앙정보부에 거의 과장급 이상이 되는 사람이 늘 동아일보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중요한 부서인 뭐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데스크 옆에 하루 종일 서 있고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문인데 그 찍는 인쇄하기 전에. 그게 나오면 편집부장 옆에 가서 뭐 이 기사는 줄이고 빼고 그게 안 되면 편집국장한테 가서 또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언론을 통제했고 뭐 동아, 조선, 중앙, 한국 신문은 물론이고 방송사, 지방신문사까지 중앙정보부원, 보안사령부 직원도 간섭하고 서울시경, 치안국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이제 아까 조승호 기자가 얘기했듯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밖에서 전화를 해서 언론을 통제한다. 이건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께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댓글이야 뭐 시키는 대로 직원이 뭐 여직원이 어디다 하다가 걸렸는데 국정원에서 언론사 간부 내지 그 제작 책임자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을까? 뭐 미디어오늘이나 이런 언론계 관련 그 매체 이런 데밖에 보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겨레도 보도를 한 걸로 알고 했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는 열심히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YTN 그 선배 얘기 듣다 보니 이런 에피소드가 사실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한겨레의 좀 자유로운 취재 문화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YTN에서 그 누락된 보도를 제가 받아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예. 당시에 예전에 그 대선 때 그러니까 노무현 지금 말고 예전의 대선 때 17대 대통령 선거인가요? 그때 이제 홍준표에게 배달이 됐던 김경준의 형의 그 편지가 사실은 조작되어
썼다고 주장을 하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곧 한국에 귀국해서 폭로 기자회견을 열 거다라고 총선을 앞두고 뭔가 그런 어떤 이제 팩트가 이제 수집이 돼서 YTN의 한 기자가 그것을 특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YTN이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데스크가 그것을 막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조가 이제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고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제가 그 보도를 받아가지고 저희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데스크에게 찾아가서 선배 YTN 노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걸 받아서 보도를 하자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이건 당연히 뉴스 가치가 있지. 이런 폭로 기자회견은 너무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데스크 5분 만에 기사 쓰라고 저한테 지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참 YTN에서는 정말 이렇게 힘겹게 참 보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저희 한겨레에서는 뉴스 가치만 있다면은 타사에서 특종 발굴한 것도 그냥 우리가 YTN의 그런 그 기자의 이름을 빌려서 보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자유롭게 저희는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때 참 저는 그 보도를 하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당시에 이제 트위터에다 글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건 제가 쓴 기사이지만 원래는 YTN 누구누구의 기자의 보도인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다. YTN이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알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기자 생활을 해본 분들은 뭐 대체로 아시겠지만 그 기자를 비롯해서 뭐 프로듀서라든지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진실을 보도하고 그러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이 나라가 민주화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 분단된 특수 상황에서는 통일의 길로 가는 이런 데 앞장서는 언론을 만들길 바라거든요. 또 특히 개인적으로 기자들은 뭐 특종이라는 건 이제 일제강점기에 나온 말이지만 요새는 단독 보도라고 그러는데 자기 노력으로 단독 보도를 하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될 때 제일 그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기자가 왜 됐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뭐 일부 언론사는 월급도 많지만 한겨레나 경향처럼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진보 언론을 하는 이유는 그런 곳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자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위에 뭐 팀장도 있고 차장, 뭐 부장, 부국장, 국장이 선으로 올라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을 자체 검열해서 잘라버리거든요, 요새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다 알 그 보수 신문들은 아예 그 수습 기자가 된 뒤 몇 달 지나면 그 회사 사주나 고위 간부들이 정치 기사를 어떻게 쓰길 바라는지 그 부서에는 뭘 쓰라는지를 다 입력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는 인사에서도 좋은 부서에 갈 수 없고 한직에 가거나 또는 이제 작년에 그 MBC, 뭐 YTN, KBS, 국민일보, 부산일보, 연합뉴스 그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그렇게 밑보이면은 기자로서 일할 자리도 안 보내주고 MBC처럼 뭐 브런치 교육인가요? 이게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제일 심각한 현실이죠. 그래 그 조승호 기자 보시기에 그럼 YTN이 지금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기자가 썼는데도 국정원의 지시로 그것이 묵살되고 결국 한겨레 같은 데서 그걸 보도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타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YTN 동료들이 지금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옛날에 정말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보도를 마음껏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YTN 초창기에 그랬고요. 제가 허재영 기자 어디에 쓴 글을 봤었는데 한겨레 신문에 입사하고 나서 무슨 기사를 쓰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게 한 번도 위에서 이제 거부당한 적이 없었다. 네, 저는 없어요. 예, 그런 기억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YTN 초창기에. 언제까지 그랬나요? YTN 초창기부터 이 YTN 낙하산 사장이 오면서 이른바 YTN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거의 그런 간섭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8시, 9시 뉴스, 하루의 뉴스가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스크나 그런 데스킹도 거기에 집중이 되는데 YTN은 24시간 뉴스가 돌아가요. 그렇게 뭐 데스킹을 엄격하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자들이 다 했고, 데스크권도 이제 언론사에 입사해서 한 12년, 13년 되면 차장 대우로 승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차장 대우 이상은 다 승인권을 줬어요. 그럼 일반 기자는, 평기자는 승인을 못하지만 차장 이상만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승인을 했고 방송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타난 게 돌발 영상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고요. 사실 돌발 영상 요즘 같으면 진짜 꿈도 못 꿉니다. 이 정부 권력을 그렇게 촌철살인으로 이렇게 꼬집는다는 거, 그 당시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자유스럽게 놔두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이 YTN 사태가 나타나면서 회사가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그런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노영 방송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노조의 권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승인권을 그 부장들 이상한테만 주고 차장들은 회사 노조에 좀 친노조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차장들은 승인권을 박탈하고 회사에 말 잘 듣는 차장들한테는 계속 주고, 이제 그러면서 YTN 보도가 이제 좀 지금처럼 이렇게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과거에 그랬던 때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싸우는 게, 빨리 이 사태를 바로잡으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보도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는 2007년에 7년에 입사하셨으면 네, 노무현 정권 말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노무현 정권 말기지만 그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지금 박근혜 정권을 비교하면 언론 상황이 어떻게 변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그 한겨레에 있었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권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제 이제 사내에서의 그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다른 사 기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떻던가요? 일단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제가 이제 수습 기자 때라 1년밖에 이제 뭐 경험한 게 없어서 사실 크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확 이제 보면은 이제 정말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보도를 할 때마다, 아이템을 발제할 때마다 이게 눈치 보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기사가 막 예전에 알던 이제 조선일보 기자인데 지금은 다른 데로 이직했습니다만, 기사가 이제 자기가 쓴 거의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하던 그런 기자들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2년 3년 채워서 한겨레나 경향을 이직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조선 이렇게 다른 보수 언론 기자들도 저는 이제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 것들 보면. 저는 정말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겨레에서는 이것이 기사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선배와 아주 현장 기자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은 있어도 이것이 뭐 정권의 어떤 피해가 되고, 또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어떤 피해를 주고, 또는 뭐 우리의 중요 광고주에 어떤 피해를 주고,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은 조금도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되게 저는 너무나 행운인 거죠. 다른 동료 기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그렇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면 저는 사실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언론사의 환경이, 최근에 제가 이제 보니까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최민희 의원실이 7월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국민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박근혜 정부의 언론 상황 자유로운 편이냐 물어봤더니 자유롭지 않다라고 대답한 게 44.7%였고 좋은 편이다라고 대답한 게 31.3%였습니다. 이 이제 7월까지의 이제 국민 여론인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전히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국민적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 면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매우
불안해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그렇다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렇지 않나.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가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보면은 이제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사이버 사령부까지 거기 가담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 이제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지금 헛 기자 이야기대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것도 좀 의외고요. 그게 과연 보수 언론이 요즘 하는 게 자유인지 방종인지. 뭐 예전에 대표적인 게 그 차동욱 검찰청장 사건이죠. 그게 무슨 이유로 그 사건이 돌출하더니 요즘 또 시끄러워지니까 잠잠해졌잖아요. 어떤 정권이 좀 어려워질 때 뭐 NLL 사건이니 끊임없이 뭐가 튀어나오는데 과연 한 가지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보수 신문을 보는 사람이 한겨레나 경향을 또 한 부 따로 구독하는 집은 별로 없고, 이제 밥상머리에서부터 어느 지역은 어릴 때부터 어떤 신문을 보는 시각을 교육을 하니까 이런 게 심각한데, 조 기자는 이제 신문방송하고 전공하셨다니까. 예.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정말 민주화를 하려면. 제가 김종철 위원장님 말씀에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약간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옛날에 저 동아투위가 있었던 유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자체가 차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런 진실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정보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신문을 보려고 한다면 요즘 뭐 나는 조선일보만 보겠다, 중앙일보만 보겠다, 한겨레만 보겠다, 경향신문만 보겠다라는 사람도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질적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옛날보다는 많이 좀 완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중동의 폐해는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조중동하고 다른 게 보도를 하는 한겨레와 경향은 왜 이렇게 사세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일단은 조중동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그런 진보 매체라는 신문들이 왜 국민들의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한겨레, 이게 흔히 일반 국민들을 뭐 대략 도식적으로 했을 때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나라에서 1번만 찍는 보수층 30%, 30-40%라고 하고 그다음 진보 성향 한 30%라고 했을 때 중간층이 30-40%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모든 어떤 언론이든지 100% 국민을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층의 30-40%의 지지 그런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세부적인 그 방법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저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조중동에 대한 비난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런 흔히 말하는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언론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치열하게 반성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허재영 기자는 지금 한겨레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한겨레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을 대표해서 뭐 이렇게 설명드릴 위치에 사실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이제 계속 이제 선배들과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듣는 것들은 저희 신문이 결코 이제 어떤 특정 정파나 뭐 이런 곳에 절대 기관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늘 이렇게 진실
보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가치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이제 늘 하는데 사실 이제 매우 원칙적이고 뭐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또 한겨레의 여러 문제점들을 또 극복할 수는 사실 또 없는 건데 글쎄요 뭐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신문 시장 자체가 일단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겨레 경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신문 시장의 일단 구조적인 변화가 사실은 좀 그런 그 넘을 수 없는 좀 쇠락의 벽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편엔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문의 어떤 진실의 보도를 하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꼭 부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중간층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에겐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또한 왜곡해서 누락하거나 이렇게 또 접근할 수는 또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이제 중간층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우리의 논조를 바꾼다든지 어떤 원칙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또한 조금 또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 정답 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내부적으로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한겨레에서는 노조에서 진보 언론이라는 신문을 계속 두 차례 한 번씩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이 매번 보도하는 것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혹시 우리가 권력기관이나 또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때로는 편집장을 소환해가지고 이런 보도는 문제 있지 않았냐 이렇게 강하게 따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또한 이제 그 기자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또 저희는 또 아침에 이제 편집 회의를 할 때 그 편집 회의 내용이 모두 그 워딩들이 다 바로 실시간으로 몇 시간 후에 저희 한겨레 인터넷에 다 뜹니다. 그래서 이 편집 이날에 신문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떤 판단 착오를 하진 않았는지 기자들이 모두 바로 현장에서 바로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한겨레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은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이제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에게 아직 많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지 저도 고민이고 계속 또 저희 사내에서 계속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그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던데요. KBS 9시 뉴스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무려 30번을 나왔다든지 옛날에 왜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땡전 뉴스라고 그랬잖아요. 예. 9시 뉴스 15가 울리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됐는데 그런 현상이 과연 재현된 것인지 그리고 MBC는 뉴스에 있어서 지금 KBS보다 시청률도 훨씬 떨어지고 영향력은 적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대표하고 있잖아요. 조 기자가 보기에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실 텐데 특히 언론 기능으로서는 공영성에서 뉴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능이나 교양보다는. 지금 어떤 정도까지 악화돼서 이런 다시 땡전 뉴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제 땡방 뉴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지난 대선 보도 과정을 지켜봤을 때 형식적인 공정성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87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 방송사들이 장난친 거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 후보는 카메라 찍는 각도를 수평으로 하고 김영삼 후보는 위에서 찍고 약간 김대중 후보는 약간 밑에서 찍어서 김영삼 후보는 굉장히 나약하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김대중 후보는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여주고 노태우 후보는 되게 똑같은 진짜 보통 사람 이미지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대 그래야 됩니까? 아무튼 그런 여론 조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은 그런 방법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깊이로 들어가서 정말 더 교묘하게 저는 지난번 대선 같은데 정말 불공정했다고 생각을 드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예지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단일화 협상 때 단일화
어떻게 되느냐에 그거는 단일화가 막 이렇게 진통을 겪을 때는 막 보도하다가 정작 단일화되고 난 다음에는 기사가 싹 들어가 버리고 뭐 뉴스에서 저희들은 런다운 그럽니다. 뭐 공중파에서는 큐시트 그러던데 그 순서가 앞부분에 있다가 저 뒤로 내려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문방송학과에서 4년간 배우고 기자 생활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가져온 그런 기사 판단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언론이 그런 기사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배운 상식으로는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 잘 좀 느끼지를 못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작년 보도가 87년도 대선보다 더 불공정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정원 보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일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침소봉대. 진짜 핵심적인 거는 약하게 하고 그다음 별것 아닌 것 같고 키우고 이러면서 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큰 차이도 없고 참 그래서 지금 보도가 좀 더 정교하게 불공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그 동아투이 선배를 비롯한 오랜 해직 시대를 겪어낸 선배들이 즐겨 부르셨던 노래여서 부르고 싶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카 태양도 비추리러 캄캄한 저 본욕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전국은 어디에 구름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네, 지금 이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1974년이 생각납니다. 그때 위원장님 연세가 몇 살이셨어요? 뭐 그때가 만 30세였죠. 그런데 3월 75년 3월 17일에 쫓겨났을 때 만 31세인데 물론 결혼은 못했고 왜 이 노래가 생각나냐면 이제 저희들이 그 자유언론 실천 운동할 때는 참 살벌했거든요. 74년 4월에 민청학년 인혁당이 구속됐는데 긴급조치 사호 때문에 그런 사건의 진실을 신문이나 방송에 한 줄만 써도 그 기자는 그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같이 군법회의 재판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월 24일 날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그날 동아일보 일면에 이 기사를 실어달라는데 당시 김상만 사장이 거부했어요. 그럼 뭐 신문 폐간될지도 모르니까. 그래 이제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이러면서 뭐 동아일보에 광고 탄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3월 17일 날 동아일보에서 이제 폭력배들 한 200명 동원해서 우리를 쫓아냈는데 쫓아내기 전에 이제 거기 미국인 제임스 시노트 신부라는 분이 계셨고 어떤 요새로 말하면 민중 가수죠. 그 사람이 와서 이 금관의 예수를 불렀어요. 근데 뭐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당신은 뭐 우리 승리하리라라든지 뭐 뿌리파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부를 때니까 그 지금부터 39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쉬는 동안에 한겨레 이 허지영 기자가 너무 주제가 엄숙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그렇다는데 자유롭게 좀 요새 젊은 분들이 네. 듣기에도 좀 즐거운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야 해직되고 지금 39년 내년이 후년이 40년인데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이런 주제가 나오면 뭐 그렇죠.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네. 오늘의 현실에 비춰서 좀 자유롭게 얘기도 하시고 만약 네. 허 기자가 그때 동아투이에 있었다면 네. 아닙니다. 어떤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나왔을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 남았을 것 같아요. 그 아주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때 네. 기자였다면 그때 74년에 뭐 했을 것 같냐고요? 아니 우리가 쫓겨날 때 네네. 사주편에 섰겠어요? 아니면 동아투이로 나왔겠어요? 아, 저는 당연히 동아투이에 갔겠죠. 왜냐하면 저는 기자는 전 지금도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데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저는 국민의 눈과 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국민의 눈과 발로 살 수가 없다면 그럼 평생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 거면은 다른 그냥 더 돈 많이 버는 그냥 다른 기업체를 가고 있지 굳이 동아일보에 남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왼쪽 손과 국민의 눈과 발로서의 오른쪽 손을 둘 다 쓸 수 있다면 동아일보에 남아있겠지만 어느 한쪽 손을 평생 못 쓰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전 저 같으면 그 말도 맞는데 그땐 동아일보가 신문사 중에서는 대우가 제일 좋았거든요. 네, 알고 지금은 있습니다. 이제 조중동이라서 조중동의 꼴찌에다 늘렸는데 뭐 제가 다니던 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입사시험도 동아일보 들어가기가 제일 어려웠고 네. 월급은 그때 삼성그룹에서 경영하는 중앙일보보다 많았고 부수는 그때로 보면은 동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이 많이 투자를 했고 한국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더 높았어요. 요새는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좀 다시 생각 좀 해볼게요. 한 5분만 해주시면 그럼 그때 부모님께 전화 좀 특히 해보고 저처럼 그 문과를 나온 사람들은 교직 과목을 하거나 무슨 사법고시를 보거나 네네. 뭐 한전 같은 데 들어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었어요. 출판사도 그때 몇 개가 안 돼서. 그 동아일보에 들어갔다는 건 평생 직장일 뿐 아니라 뭐 가령 면 단위에 있는 데 같은 데는 막 그 동네 그 현수 막 이런 게 붙을 정도인데 그래도 그만둘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전화 좀 부모님께 다시 좀 해보고요. 네. 월급이 생각보다 많았군요. 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많지 않았어요. 제가
75년에 해직될 때 7만 원 정도 받았는데 물론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보다는 적고 저는 이제 뭐 6남매 장남이고 그래서 가장 노릇을 하니까 뭐 집도 없었지만 그때 결단을 해서 나온 사원이 3분의 2거든요. 기자, 동아방송 프로듀서 아나운서, 신동아, 여성동아 뭐 기자 해가지고 3분의 2가 나온 게 사실은 세계 언론 사상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160명쯤이 나왔다가 한 113명이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래 오늘날까지 오고 이제 18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95분이 살아계신데 하여튼 지금 후배들한테 이런 언론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요구하기에는 어렵죠. 작년에 봤듯이 동아일보처럼 박정희 정권하고 야합해서 전부 몰아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핵심되는 이 조승호 같은 기자만 해서 몇 명만 딱 쳐버리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조 기자는 그렇게 당해보니까 과연 안에 있는 동료들하고 그 뒤에 관계는 어땠던가요? 아, 이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요. 진짜 저하고 생각이 같은 후배들하고는 정말 더 진짜 가족같이 예, 제가 국토순례 6월 달에 갔다 왔었는데 제일 보고 싶었던 게 이제 가족이지만 막 돌아올 때 보니까 가족들보다 솔직히 우리 회사 근처에 왔을 때 우리 동료들 기다리고 있을 동료들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그때 어느 기자가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들 보고 싶으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냥 실수로 무심결에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아, 우리 지금 회사 동료들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가족들 안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기사 나가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솔직히 그때 동료들이 제일 이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동료들은 갖고 물론 이제 저희들은 떡봉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노조원들은요. 그 떡봉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앞잡이 했고 뭐 유신시대 때 와서 이제 고문하고 뭐 흔히 그런 권력이 앞잡이를 저희들 떡봉이라고 하는데 떡봉이 짓을 하고 있는 회사 동료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옛날에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지금 아예 담쌓고 뭐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사 앞에서 만났을 때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네. 좀 그런 감정의 벽이 훨씬 더 깊어졌죠. 그렇지만 동료들하고는 정말 제 피부치 같은 그런 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실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간접적인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이간질이 벌어지고 서로 전혀 싸울 일도 없었던 사람들끼리 등을 지고 이런 것들이 참 더 큰 상처가 아닌가 참. 상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 그 사람 인간성을 알려면 고스톱 쳐보면 안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좀 그런 시련의 시기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실감을 했죠. 물론 얻은 걸 잃어버린 거 아까 허 기자가 말씀하신 잃어버린 것도 크지만 네. 저는 얻은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데요. 그 아까 대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조중동이나 KBS, MBC 네. 이런 데하고 한겨레 경향의 그 보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절반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젊은 기자들은 절반이 넘을 수도 있고 올라갈수록 더 차이가 나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입사 20년 차 이상 선배들에게도 물어봐도 저희와 월급 차이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차가 많이 높아져도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졸 신입 연봉 그 평균 뭐 연봉 이런 거 보니까 그거보다 저희가 조금 더 낮더라고요. 이렇게 밑이더라고요. 네네네. 볼 때마다 좀 사실 가슴이 아프고 섭섭하긴 하지만 다 알고 들어온 거니까 그만큼 또 얻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많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그래도 많이 주시면 좋죠, 사장님. 네. 양상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보너스 좀. 네.
네, 양상우 사장 잘 알죠. 젊은 분이 지금 열심히 하시고. 자유당 때부터 이제 그 기자들이 특히 특권이 많았어요. 촌지라는 거 이제 뭐 봉투에다 넣어주는 돈인데 요즘 뭐 학교에서도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얼마나 그 기자들 특히 특정 부서의 기자들이 축제를 했냐면 가령 박정희 정권이 애자 도입을 했어요. 이제 국내 뭐 고도 성장을 한다 그래서 그 경제기획원에 당시에 출입하던 그 동아투의 선배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차관 들여온 액수의 몇 프로를 딱 띄어가지고 장관이 기자실에 와가지고 딱 쌓아놓고 세려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자로 재가지고 뭐 10cm, 20cm씩 돈을 줬다는 걸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뭐 정치부에서 어디 국회의원을 한다. 그때 개발이 막 시작됐잖아요. 석 달 전쯤 어디가 개발된다는 걸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제가 아는 그 어느 출입 기자도 그때 이 강남 개발이 막 시작되기 전이에요. 10원짜리 땅을 1000평을 사는 거예요. 10원짜리가 1000평이면 10,000원이죠. 몇 달 뒤에 이게 막 100배로 뛰는 거라고요. 10,000원이 100만 원이 되면 그땐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기자들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상상이 안 갈 텐데. 지금도 경제부나 이런 데 국토부 이런 데 출입하다 보면 뭐 그런 정보는 듣잖아요. 주고받고 네. 관리가 자기가 이용할 수 없으면 기자한테 정보를 줘서 같이 사기도 하고. 전 지금도 언론사 기자들이 그런 정보 많이 듣고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한겨레에 있을 때 뭐 그 편집부위원장을 한 1년 한 적이 있는데 노태우 시절에 그 수서 사건이라고 유명했죠. 뭐 기자들한테 봉투 주고 그 액수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게 세계일보에 보도되고 한겨레 기자는 받지 않았으니까 자유롭게 쓰고 그리고 우리 다닐 때도 뭐 경찰서 출입 기자들한테도 월급 비슷하게 촌지라는 걸 줬고 그래서 일단 기자가 되면은 본사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그런 게 더 컸는데 요새는 대체로 그 촌지 문화는 네. 없어졌나요? 뭐 기자도 네. 뭐 누가 주려고 그러는데 거부하거나 그런 적 있나요? 있죠. 네. 어떤 경우입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강남경찰서 이제 출입할 때인데, 경찰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그때 룸살롱 되게 막 단속하는 기사를 제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막 영업하고 뭐 이런 거 한다. 제가 막 잠입해서 막 취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룸살롱 업주가 이제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만나고 싶다고. 전 당연히 이제 반론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만나죠. 만나는데, 뭐, 밥을 이제 사준다고 해서 이제 밥까지는 이제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슬쩍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제 막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이러시면 안 된다. 저 기자 생명 끝난다. 그래서 거부했는데, 아직도 천지가 그런 것들을 줘야, 기자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안 써준다라는 그런 인식이 한국 사회에 좀 여전히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경찰서 출입했었을 당시니까 경찰서에서는 그런 문화는 사라진 것 같고요. 다만, 정치부에서는 여전히 그런 관행들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김진애 의원이었나? 하여튼 뭐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환경문제 전문가죠. 네네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민주당의 무슨 국회의원한테 들었는데, 국회 의사당 안에서 그냥 정치부 기자들한테 새누리당 의원들 몇몇 기자들에게 돈, 이렇게 책 같은데 이렇게 선물하면서 책 속에다가 돈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주고 뭐 이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제 사라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문화가 좀 있고 이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거부를 하면서 망신을 줘야 이런 것들이 사라지질 않는데 그걸 좀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안 사라지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해관계 때문이죠. 주로 이제 기자들은 정보를 얻는데 제일 빠르잖아요. 그 어떤 대자본이나 권력에 불리한 기사가 나가면은 기자한테 1,000만 원을 줘서 해결할 것이 10억
몇십억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박 정권 시절에 그 어느 재벌이 과자를 만드는데 지금도 유명한 과자죠. 거기서 안양에서 과자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 그래 이제 기자가 가서 그 그룹에 가서 이거 기사 쓸까 말까. 그랬더니 그냥 뭐 시시한 지방 회사 기자니까 쓰려면 쓰라 했는데 그거를 큰 신문들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돈으로 그거를 회복하는데 몇십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자한테 한 뭐 몇만 원 주면 될 이런 이제 기자들이라는 게 이렇게 취약한 점이 있고 4.5 혁명 뒤에도 뭐 그때 언론이 그냥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니까 기자가 뭐 몇천 명씩 막 늘어났는데 그때 그 기자들은 월급을 못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차장에 가서 약점 잡아서 뭐 이렇게 뜯고 그런 시절이 있고 제가 이제 천재하고 관련해서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 12.4 선언을 한 해인데 1974년 저는 이제 영등포 경찰서를 출입을 했는데 기자들이 보통 이제 그 마감식 동아일보는 그때 석간이니까 뭐 11시까지 기사 보내면 시간이 많이 나는데 되게 이제 고스톱 치고 포크하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기자는 돈 떨어지면 막 그 서장한테도 가서 돈 꿔달라고 그러고. 그럼 뭐 그거 갚으면 또 그쪽에는 펄쩍 뛰니까. 그런데 저희는 12사하는 판이니까 뭐 그런 고스톱 같은 판엔 잘 안 끼고. 근데 어느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꼬불꼬불한. 제 전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고스톱 좀 치신 손가락 아니십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기자들은 이제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동아일보 기자 여기 계시냐? 그래 접니다 했더니 네. 오늘 뭐 꼭 하소연 할 일이 있다. 그래 기자들은 이제 이렇게 취재원이 오면 빨리 데리고 나가잖아요. 혼자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 영등포 서 앞에 있는 다방에 가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그분이 한 70이 훨씬 넘어서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저기 안양 쪽에 있는 양로원에서 남편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서 주는 대로만 먹는데 봄에 이제 노인의 날이나 뭐 원호의 날이 되면은 밖에서 위문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60 넘은 노인이 30몇 살 된 여자의 호적을 가로 바꿔가지고 그럼 원장이 그 위문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뜀박질을 시키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무슨 뜀박질을 하냐. 그런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등포 관할이 아닌데 오후에 시간 날 때마다 취재차 타고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 며칠에 원호의 날에 이제 그 동아일보 사회면 머리에 났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튿날 할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김 기자님 차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더니 아유 호주머니 여기 허리춤에 찬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5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들었더니 기사님들이 기사를 쓰면 꼭 기사비를 드려야 된다 그런다 그래. 아유 아닙니다. 그래 절대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보통 사람들도 기자들은 기사를 써주면 흔히 돈을 받아야 되고 요새는 이제 그런 풍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뒷거래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그렇게 깨끗한 사회가 아니죠. 좀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이제 엄숙한 얘기는 좀 덜 하자고 했는데 오늘의 언론을 얘기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한겨레 신문 아침에 일면에 난 걸 보니까 이제 사회원로들한테 기자가 취재를 했군요. 네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헌법 파괴다. 헌법 파괴 정도가 아니죠. 국가의 기본을 뭐 헌법뿐 아니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언급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통령 자신이 대처한 적이 있습니까? 조 기자가 그 취재 생활하면서 보기에. 제 경험을 상대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 정부의 차이 같습니다. 약간 돌려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권이나 언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속성은 똑같았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차이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었고, 그 방법에서 무리한 방법이 나오면은 그거를 철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YTN 사장 문제 때도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YTN에 낙하산 사장을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자들하고 노조가 반발을 하니까 결국 철회를 하고, 어차피 저희 YTN 소유 구조상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구조는 피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누가 봐도 주홍구 씨가 있는 사람이 왔을 때는 반대를 하니까 그때 그런 노조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사람을 보냈을 때는 노조가 반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차이는 대통령 선거 캠프 특보를 한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반발을 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 그러면 반발을 하면 그럼 너네 불만 없는 사람 보내주니까 찍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인사권은 내가 갖고 있는데 너네가 감히 눌러. 그래서 이제 목을 자르면서 사장이 와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식이 통했고 상식이 안 통했다의 차이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종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사실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손을 놓고 있을까 봤을 때,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언론 장악을 다 세팅을 마무리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자기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이 그냥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 혜택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언론이 지금 국정원 댓글 사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 있다면 전 정권 일, 그러면서 지금 다 넘어가고, 사실 국정원 댓글에 최대 수혜자 혜택은 누가 받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YTN 사장인 배석규 씨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나는 불법 사찰 보고서가 올라가고 사장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충성심이 강하다고 해서 사장이 된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이미 이 사람은 이명박 정부에 충성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로 바뀌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 변함없는 충성을 계속 바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굳이 내 손에 피 묻혀서 딴 사람을 바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서 침묵하는 거는 실제로 사실상 동의죠. 예. 네. 강도가 칼을 들고 어느 집에 들어갔고 그 집 주인이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싸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랑 저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느 한쪽에 편들고 있는 거죠. 저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 기자 보기엔 그게 언론 정책이라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가만히 그냥 예. 관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간접적인 통제나 이런 건 없을까요? 간접적인 통제 같은 게 이제 저희 YTN 사태의 국정원의 개입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뭐 국정원의 잘못이지, 지금 이 청와대의 잘못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오늘 헌법 파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그 댓글이나 사이버 사령부, 아니면 무슨 목사 있죠? 윤정훈 목사인가? 네. 그런 새누리당의 선대본에 들어가 있는 간부하고 손을 잡았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물론 공직자 선거법에는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에 대한 그 유효 기간이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한 국정원이나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놓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두고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정도는 밝혀달라는 건데 그것도 얘기하는 건 허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저는 당연히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어떤 측면에서 드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제 대표를 만나셨을 때 아니 그렇다면 제가 그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보시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셨다 그래요. 저는 이 인식이 아직도 이분께서 이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민주당이 져서 분노하는 게 아니거든요. 새누리당이 이겼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대통령이 설사 당선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났을 엄청난 민주주의 파괴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5%의 영향을 받았건 10%의 영향을 받았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건 아무 관계없이 민주주의의 훼손이 일어났고 어쨌든 그런 결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입었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새누리당이 벌인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꼬리 자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에게 철저하게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겨레 신문을 제발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봅니다. 보긴 볼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신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걸 쓰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국가 권력 대선개혁 헌법하게 국가기관 대선개혁 헌법하게 이렇게 쓴 거는 저희가 오늘 이 제목을 뽑기 위해서 일부러 이 취재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겨레 내부에서 이걸 과연 헌법하기로 볼 것이냐, 그냥 단순한 어떤 해프닝으로 볼 것이냐 내부에서 고민이 정말 많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을 저는 취재해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민주주의 파괴이고 헌법 파괴이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일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겨레가 이렇게 일면의 제목을 뽑는 것이 이건 한겨레의 목소리가 아니라 한겨레의 취재에 응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일면에 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발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TV 방송 좀 많이 들어주세요. 여기도 좀 나오시고. 네. 그래서요. 가령 헌법이 파괴됐다고 보면은 국가의 그 최상위법이 파괴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공기관이 존립할 근거가 없어지는데 대통령 자신이 그럼 한겨레가 오늘 일면머리에 이렇게 뽑았다. 네. 그럼 청와대 대변인이나 누구 수석을 통해서라도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정부가 존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너진 헌법 위에서 그럼 쿠데타를 일으켰느냐라고 반박을 하든지 유권자들이나 주권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국가 원수로서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촛불 때 청와대 뒷산에 가서 아침 이슬 듣고 울었다는 얘기도 했고, 네. 사과도 하는 그런 동작을 보였는데 도대체 이렇게 반응이 없는 대통령을 상대로 과연 야당은 뭘 해야 되며. 반응 없이 댓글로만 소통하잖아요.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저는 댓글까지는 못 봐서 답답한데. 근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이 신문을 다 직접 보지는 않을 거고, 네. 밑에서 요약 정리해서 보고가 올라갈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가감 없이 올라갈 건가? 아니면은 밑에서 알아서 이런 거는 빼고 이제 올리지는 않을까? 좀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한겨레나 경향이 싫더라도 일면 머리 기사 제목 정도는 보고를 받고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언론과의 관계에서 또 야당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그 조 기자가 이 이명박 정권 때 미디어 악법의 현장에 있었죠. 많이 반대들 그때도 해직됐나요? 해직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지금 그 미디어 악법이 통과된 데 뭐 종편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예.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했어야 됐나요? 아니면 민주당이 그때 어땠습니까? 제가 뭐 어느 특정 정당이 어디를 잘했고 어느 정당이 어디를 못했고 뭐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굳이 뭐 제가 분석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게 어젠다 세팅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야당이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여당이 그런 거를 주도할 그런 여지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뭐 국정원 쭉 나오다가도 오늘 또 나오대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 발사할지 모른다. 갑자기 그게 또 기사가 뭐 위로 올라가 버리면 또 쑥 내려가고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뭐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특히 조중동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는 뭐 어젠다 세팅이란 말도 있고 의제 설정이라고도 그러는데 정말 제일 앞서가는 건 조선일보 같고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동아일보는 또 그걸 따라가기 바쁘다는 또 이런 또 우스갯소리도 많이 듣는데 허 기자가 보기에 네. 한겨레야 이제 아까 환경이 다르다는 걸 누누했는데 그 기자실에서나 이렇게 보기에 조선일보가 앞서서 만드는 프레임을 다른 그 보수 언론이 어떤 식으로 따라간다고 봐요? 이번에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참 뭐 미묘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프로그램에 이제 다른 이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잘 안 따라갔죠. 예, 이게 참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는데 그거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순수한 또 의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서로 지금 이제 종편 이제 운영하는 언론사들끼리 이제 종편을 이제 재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물고 뜯고 이제 서로 생존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전략에 좀 말려들지 않은 건데 예전 같은 경우면은 이제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원하는 이제 정권을 이제 창출해내야 되는 어떤 공동의 기회주의적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똘똘 뭉쳤겠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그런 정권을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뭉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번 최동욱 총장 건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만들려는 프레임에 조중동이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들 언론사들이 아무튼 뭐 각자의 어떤 이제 그 색깔을 갖기 시작했다기보다는 서로 그냥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조선일보에 굳이 편들어주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저는 조중동의 문제는 그들이 보수 언론사라서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집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득,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인가 이것을 보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프레임을 따라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달 전에 이제 광주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채널 A죠. 동아일보사 계열. 거기 어떤 앵커하고 발언자들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시민군을 도청을 점령하는 것을 주도했고 이런 게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정작 그 모회사인 동아일보는 기사와 논평을 통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예, 살아남으려고 그런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 이제 저희 동아투이도 뭐 언론노조니 민원연인 여러 단체가 그 동아일보 앞에 가서 이제 항의 집회를 하면서 특히 광주에서 온 시민들이 막 달걀도 던지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아투이를 75년에 해직한 뒤에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 문을 걸어 잠그더라고요. 누가 한마디 나와서 해명도 안 하는데
그 파장이 너무 크니까 이게 동아일보 자신이 당황한 것 같아요. 네. 채널A 때문에. 네. 이러다 우리까지 망하겠다. 네. 그러니까 내부의 통제도 안 되고 사주도 그걸 뭐 지난 대선 기간에 봤잖아요. 뭐 성추행했던 국회의원들에다가 막 앵커 시키고 뭐 온갖 하여튼 애국가 시청률을 넘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이때 뭐 조중동만 보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종이신문의 위기 네. 그리고 이 채널 어렵게 따내고 수천억씩 투자한 이 방송이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이제 존립에 대해서 네. 많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제가 그 동아일보가 채널에 막 비판하는 기사 썼던 그 에피소드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살아남으려고 일부러 쓴 기사라는 걸 제가 잘 아는 게 제 아는 후배 기자한테 들었는데 그 일부러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그 현장 기자들한테 일부러 5.18을 띄울 수 있는 기사를 빨리 작성해라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시를 받은 기자는 공교롭게도 일배를 하는 굉장히 우익적인 기자예요. 정치관이. 일간 베스트. 네, 술 먹으면서도 맨날 자기는 일배하는 걸 굉장히 떳떳하게 생각하는 기자예요. 그런 애가 이제 동아일보에 있는데 걔가 5.18을 찬양하는 기사를 쓰려니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요. 근데 위에선 쓰라 그러지. 지금 동아일보까지도 똑같이 채널A로 같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국민의 비판에 이렇게 서게 생겼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걸 쓰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아일보의 그 채널A 비판 기사는 사실은 그 사람 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기사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는 요새 옛날 언론사에 대한 책도 쓰고 역사에 대한 책도 쓰는데 허 기자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드시면 그런 비화도 좀 책으로 쓰시죠.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미 페이스북이나 막 SNS 하도 많이 써가지고요. SNS하고 좀 멀어서 미안합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맡으신 PD께서 댓글을 좀 보신 모양인데 조중동을 보수라고 부르는 데 대한 불만이 많다고 그럽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정론지라고 본 분들도 있는데 조 기자 보시기에 조중동을 보수라고 부르는 데 대한 불만은 어떤 이유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가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보수냐 진보냐는 어느 것 하나가 옳고 어느 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했는데 이제 방법론의 차이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흔히 말하는 보수 세력이라는 거는 엄격히 말하면 수구죠. 예. 수구에 이제 앞에 극우라는 말이 또 붙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조중동이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보수가 과연 있는가? 그렇다면은 조중동을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보수의 의미를 넓게 봐서 뭐 수구도 뭐 보수라고 한다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조중동의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실관계를 왜곡한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 것을 감추고 없는 것을 더 부풀리고 그런데 그게 이제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그런 게 문제지 조중동의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할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허재영 기자는 한겨레를 진보라고 단순하게 부르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진보라는 걸로 줬습니다. 스펙트럼으로 따져봤을 때 진보가 맞기 때문에 네, 뭐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언론사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언론사가 가질 수 있는 정치 성향이고요. 가장 문제인 것은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이제 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팩트를 왜곡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문제인 것인데 저희 한겨레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진보가 맞습니다.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고 전쟁에 반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기회주의적인 언론사가 아닌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계속 또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조중동이 물론 저는 보수라고 저는 봅니다만 더욱 문제는 보수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를 활용하는 것, 그런 기회주의적인 언론 행태를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조중동이 만약에 여기에 러시아 지금은 미국 만세 부르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었다, 그럼 저는 김일성 만세도 금방 부를 언론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런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보수라서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회주의적인 언론사라서 더 문제이지 않나. 그러면 국민 TV 라디오는 오늘부터 조중동을 기회주의 언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거 틀림없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조선일보가 김영삼 정권을 만드는 데도 많이 기여했잖아요. 부산에 이제 지금 초원 복국집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기관장 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도청한 국민당, 당시 정주영 후보의 아들 정몽준 의원이 도청한 걸 문제 삼아서 말하자면 물타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이제 정권 말기에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 김영삼 정권이 지지도가 10% 정도로 떨어지니까 김영삼 죽이기를 했거든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도 조금씩 네.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는데 네. 지난 대선이야말로 이 조중동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는데 네. 요즘 일부에서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 상당히 지금대로 하면은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지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처럼 과연 그런 것인지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20% 이하일 땐 신뢰도가 낮은데 과연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언론인은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나폴레옹이 엘베 섬에 귀향 갔다가 다시 쳐들어오니까 시간적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악마가 이제 마지막에는 황제폐하까지 가는데 그런 성향이 강한 신문들을 보수라고 불러주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청취자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온건한 보수라는 말도 있고 원래 이제 영국의 정통 보수는 뭔가 윤리나 도덕도 지키는데 요즘 조중동이 여러 가지 하는 언론이나 논평을 보면 기사나 논평 자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네. 진실도 진실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적으로 돌려버리는 이것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과연 합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는 앞으로 국민 TV 라디오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또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댓글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 민주당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대선 불복이란 말만 나오면 그냥 어마뜨거라 이러거든요. 그래 이제 어제 문재인 전 후보가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 후보의 이 대통령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대다수는 대선 불복은 안 된다 이러고 네. 정세균 의원 전 상임고문하고 서른 의원이 SNS에다가 대선 불복을 이제 거론하자고 얘기했더라고요. 네. 기자가 보기에 과연 언론조차도 선거법으로는 대선 무효나 선거 무효를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국민에 대해서 진정한 야당이라면 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대처 못했는데 이런 여론에 대해서조차 대통령이 침묵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 불복을 사실 선언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다만 재신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5%가 됐건 10%가 됐건 0.5%가 됐건 뭔가 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12월 달에 투표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정답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투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재신임을 과연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국민들이 스스로 이거를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저는 결정할 문제 어떤 선택권을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 정도 사태까지 왔다면 저는 정말 이제 민주당이 한번 좀 진중하게 한번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왜 재신임을 물어볼 아이디어를 왜 못 낼까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사실은. 네. 그 얘기 생각하니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가 1974년에 자유언론 선언하고 이제 하니까 그게 박 정권에 대해서는 최대 위협이 됐거든요. 네. 자, 이제 언론 탄압을, 광고 탄압을 해도 말을 안 듣고, 길거리에서 행상하는 할아버지부터 중학생들까지 격려 광고를 내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민청학년이나 인혁당을 200몇 명을 군사회의에 넘기고 가두니까, 일단 민주화 운동이 침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동아일보에서 터졌거든요. 동아방송하고. 그러니까 광고 탄압을 해도 안 되니까 1975년에 들어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국민투표에 붙였다고요. 네. 나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 네. 정치적 쟁점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럼 차라리 동아일보 기자들, 동아방송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이 지금 자유언론 운동이라고 해서 이러는데 이게 옳으냐를 나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래 결국 그때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권 동원하고 또 국민투표는. 그래 과반수 찬성을 나왔더니 2월 15일 날 민청학년 인혁당 중에 학생인 사람들 네. 종교인들은 다 200몇 명을 석방했어요. 그리고 유신 1972년 10월 17일 날 분명한 헌정 쿠데타인데 그때도 명분은 뭡니까? 어느 날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체제를 유신 체제를 세우는 걸 또 국민투표에 붙였잖아요. 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때와는 상황은 다르지만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 자신에게 쏠리는 여론이거든요. 네. 헌법 파괴에 의해서 당신이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겠냐. 네. 아니면 요전에 내가 100몇만 표로 이겼는데 다시 해도 나는 자신 있다. 국민투표 해보자든지. 네. 그럼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네. 재신임을 받아가지고 더 확실한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그러면 참 앞으로 민주화를 위해서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데 조승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론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려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오늘 헌법 파괴라는 이런 부분도 야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각계의 그런 목소리를 언론이 대변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재투표는 불가능하고 예. 국민투표 정도는 고려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언론의 본연 기능이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이라고 했을 때 이 지금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약자의 편에서 야당의 편일 수도 있고 노동자의 편일 수도 있고 서민의 편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비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반론을 싣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직접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론이 직접 판단을 내리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걸 언론은 주장하거나 여론을 반영할 수는 있는데 언론이 그런 재신임 운동에 앞장서거나 그런 건 안 되겠죠. 허 기자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디어 협동조합 형태의 국민 TV 라디오, 뭐 대한 언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크게 보면 민중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한겨레가 1988년에 국민주를 모집해서 이제 크게 성공한 사례인데, 기자가 보기에는 이런 운동이 전망이 어떨 것으로 봅니까? 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국민들로서는, 모아줄 만큼 모아줬고, 예, 기대를 걸어줄 만큼 걸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우리 좀 언론인들의 몫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더 모아줘야 될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언론인들이 많이 힘이 빠져 있는 게 전 보입니다. 종편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이젠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무기력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언론인 스스로가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언론개혁 운동에 동참해 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인들이 스스로가 먼저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힘내라고 또 함부로 또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몇 년 동안의 해직 경험과 온갖 파업 투쟁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힘내라고 말하기에도 참 사실 죄송하고, 또 그런 면이 사실 또 없지는 않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언론인들이 힘을 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계속 박근혜 정부의 이런 언론 탄압에 맞서서 저는 좀 계속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승호 기자는 이제 빨리 복직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해직 상태인 그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이 국민 TV 라디오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해직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해직 언론인들이 빨리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그런 날이 좀 당겨질까요? 빨리 복직하면 좋고요. 오늘 허재영 기자 네. 이렇게 얘기 나눠보기 처음인데, 저런 후배, 타사 기자지만 저런 후배들이 있어서 굳이 복직 안 해도 우리나라 언론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그죠? 듭니다. 네, 밝죠? 네. 제가 생각해도 참 밝은 거 같아요. 제목까지 2인분으로 해주세요. 대법원 앞에서 제가 내일부터 1인 시위 좀 해드릴까 좀 해볼게요. 왜 판결 빨리 안 내리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동아트위는 지금 아까 95명이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 늘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70을 넘은 분이 3분의 2가 넘었고, 맨 밑에도 이제 65세가 다 넘었는데, 동아일보에 우리가 복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단 하루라도 사원으로 발령받았다가 이튿날 나가겠다. 그런 자세를 보여달라, 동아일보 경영주가. 할아버지가 친일했다고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나와 있는데도 자꾸 재판에서 시비를 걸고, 그 아들이 또 김성만 사장이 우리를 몰아냈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김병관 사장이 6월 항쟁 때 그걸 물려받아서 복직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했고, 지금 이제 4대째 내려오는 김재호 사장 역시 전혀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는데, 네. 그때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운동을 배신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살아남아서 그때 동아일보의 그 명망이나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진보성도 유지하지 못한 때 이게 과연 되는 일이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동아트위가 12.4 자유언론 선언 39주년을 맞아서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